한국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다. 이번 테러 사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한국이었다는 비하인드로 암암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가 한국을 극찬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톰슨이고 저는 워싱턴 DC 힐튼 호텔 보안 통제실에서 만찬 시작 30분 전 출입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화면에는 초대 인사 320명의 신분 확인 기록이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고 금속 탐지기 6라인이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으며 외곽 차량 통제 지점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20년 경력 동안 이런 행사를 수십 번 진행했고 오늘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했으며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제실 문이 열리며 한국에서 파견 나온 보안 인력 박준혁이 들어왔고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으며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보였어요. 저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외부 지원 인력은 보통 과잉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한국 측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혁이 제 옆으로 다가오며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고 거기에는 행사장 내부 평면도와 함께 빨간 점 여러 개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톰슨 국장님, 행사장 내부 침투 가능성 확인됐고 즉시 추가 점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침투 가능성이라니 모든 출입구는 이미 봉쇄됐고 신분 확인도 3중으로 진행했으며 외부 인력 주재에 상황을 과장한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박준혁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대위 모든 라인 정상이고 출입 기록 문제 없으며 추가 조치 불필요합니다. 박준혁이 태블릿을 내리며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외부 신호 패턴이 비정상이고 내부 통신 일부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부 신호 패턴이라니 호텔 주변에는 수십 개의 통신 장비가 작동 중이었고 일부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의 일부였으며 박준혁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대위 정상 절차이고 과도한 우려이며 본인 위치로 복귀 바랍니다. 박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국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미 늦었다니 외부 인력이 감히 미국 보안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있었고 저는 20년 경력 베테랑이었으며 한국 파견 인력 따위가 상황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박준혁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대위 본인 보고는 확인했고 추가 조치 없으며 즉시 복귀하십시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고 저는 그를 무시하며 다시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게 정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분 후 행사장 입구에서 초대 인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며 신분 확인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저는 통제실 화면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라인에서 30명이 통과했고 두 번째 라인에서 40명이 들어왔으며 모든 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시며 안도했고 박준혁 경고는 기우였다고 확신했으며 행사는 정상적으로 끝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세 번째 라인 금속 탐지기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고 신호가 불안정해지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으며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사 한 명이 급히 보고했어요. 국장님, 세 번째 라인 장비 다운됐고 재시작 시도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상황을 확인했고 세 번째 라인에는 이미 50명 이상이 대기 중이었으며 다른 라인으로 우회시키기엔 시간이 부족했어요. 저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수동 신분 확인으로 전환하고 통과 계속 진행하십시오. 병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고 현장 요원에게 지시를 전달하기 시작했으며 세 번째 라인 인원들이 금속 탐지기 없이 수동 확인만으로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불안했지만 동시에 시간이 없었고 행사 시작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으며 모든 인원을 입장시켜야 했어요. 수동 확인이 빠르게 진행됐고 인원들이 연속으로 입장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레이더 화면에서 입장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280명, 290명, 300명이 넘어가고 있었고 거의 다 들어왔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통제실 뒤편에서 박준혁이 다시 다가왔어요.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입장 인원 중 신분 미확인자 표시가 떠 있었으며 빨간 점 3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보며 급히 말했어요. 국장님, 신분 확인 없이 통과한 인원 감지됐고 즉시 차단 필요합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신분 미확인이라니 수동 확인을 진행했는데 빠진 인원이 있을 리 없었고 박준혁 장비가 오류를 일으킨 거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불쾌하게 말했습니다. 박대위 장비 오류이고 현장 확인 완료했으며 문제 없습니다. 박준혁이 태블릿을 더 가까이 들이밀며 다시 말했어요. 오류가 아니라 실제 신호이고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고 행사장 내부 CCTV를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인원이 정상적으로 자리에 앉고 있었고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대위 과도한 반응이고 현장 이상 없으며 더 이상 개입 금지합니다. 박준혁이 잠시 저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국장님, 책임은 제가 아니라 국장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박준혁은 천천히 물러났으며 저는 다시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5분 남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며 저는 정상 진행을 최종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행사장 내부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연속으로 7발이 울렸고 통제실 스피커에서 비명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저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바닥으로 엎드리기 시작했고 VIP 구역에서 경호팀이 대통령을 감싸며 후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총격범은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현장팀에게 지시했어요. 전 인원 VIP 보호 우선하고 총격범 위치 확인 즉시 보고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고 누군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VIP 후방 이동 중이고 총격범 미확인 상태입니다. 저는 CCTV를 빠르게 전환하며 총격 지점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행사장 좌측 구역에서 한 남자가 총을 든 채 VIP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그는 정확히 우리 경호 루트를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VIP 동선을 안다는 건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는 뜻이었고 비공개 경호 루트는 핵심 인력만 접근 가능했으며 누군가 정보를 넘긴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팀에게 무전했어요. 총격범 VIP 동선 추적 중이고 후방 차단 즉시 실행하십시오. 무전기에서 확인 신호가 들렸고 경호팀이 후방 통로를 봉쇄하기 시작했으며 총격범은 방향을 틀어 측면 비상구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그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그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정확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건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동선이었어요. 그때 제 이어폰에서 갑자기 낯선 음성이 들렸고 암호화된 채널이었으며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번째 루트 활성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루트라니 이건 단순 테러가 아니라 다단계 공격이었고 첫 총격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추가 공격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시간이 없었고 통제실에 앉아서 보고하는 동안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통제실을 나가기로 했고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기로 했으며 병사에게 급히 말했어요. 통제실 유지하고 모든 CCTV 녹화 보관하며 상부 연락 즉시 진행하십시오. 병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이미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가고 있었고 행사장으로 향하며 무전기를 귀에 대고 있었으며 두 번째 루트가 어디인지 찾아야 했고 그 음성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으며 저는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며 복도를 달렸습니다. 저는 행사장 복도를 전력으로 달리며 무전기로 현장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 경호팀이 트럼프 대통령을 후방 비상구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들렸으며 총격범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행사장 입구에 도착했고 문을 열자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밀려나오고 있었으며 비명과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렸고 바닥에는 의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군중을 해치며 안으로 들어갔고 비밀 경호국 요원 2명이 VIP 동선을 따라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들은 빠르게 후방 통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톰슨입니다.
VIP 안전 확인 부탁합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안전 확보했고 후방 이동 중이며 총격범 추적팀 배치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통령이 통로 끝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했고 최소한 VIP는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두 번째 루트라는 음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현장팀에게 물었습니다. 총격범 위치 확인됐습니까? 무전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누군가 급히 대답했어요. 측면 비상구에서 체포 완료됐고 현재 구금 중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즉시 측면 비상구로 방향을 틀었고 복도를 따라 뛰며 체포된 용의자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으며 내부 정보 유출 여부를 즉시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측면 비상구에 도착하자 경호팀 4명이 한 남자를 바닥에 제압하고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얼굴은 바닥을 향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경호팀 중 한 명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장비 확보했습니까? 경호팀원이 바닥에 놓인 가방 하나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전부 여기 있고 무기와 통신 장비 포함됐습니다. 저는 즉시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권총 한 자루와 예비 탄창 2개가 들어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소형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고 잠금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최근 열람 기록이 캐시에 남아있었으며 저는 그 파일을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몇 초 후 화면에 행사장 평면도가 나타났고 VIP 동선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경호 배치 위치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비공개 경호 루트였고 핵심 보안 인력만 접근 가능한 정보였으며 용의자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건 내부에서 정보가 넘어갔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톰슨입니다. 용의자 장비에서 비공개 경호 루트 발견됐고 내부 유출 확실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국방부 작전실 책임자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톰슨 국장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려졌고 추가 조사 불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독 범행이라니 명백한 내부 유출 증거가 있는데 상부가 조사를 차단하고 있었고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호 루트 정보는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유출 경로 추적 필요합니다. 작전실 책임자가 불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국장 지시 사항 명확하고 단독 범행 결론 유지하며 현장 정리 진행하십시오. 무전이 끊기고 저는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으며 상부가 진실을 묻으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호팀원을 보며 물었어요. 용의자 신원 확인됐습니까? 경호팀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존 밀러 32세 전직 군인이고 제대 후 민간 경비업체 근무 이력 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직 군인이라면 훈련받은 인물이었고 단독으로 이런 작전을 계획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비공개 경호 루트는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였으며 누군가 내부에서 도왔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태블릿을 다시 확인하며 추가 파일이 있는지 검색하기 시작했고 삭제된 파일 목록이 하나 떠올랐으며 저는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파일이 천천히 복원되기 시작했고 화면에 좌표 하나가 나타났으며 위치는 워싱턴 외곽 통신 시설이었어요. 저는 그 좌표를 보며 불안했습니다. 통신 시설이라니 이건 추가 거점이 있다는 뜻이었고 두 번째 루트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방금 전 지시가 떠올랐어요. 단독 범행 결론 유지하라는 명령이었고 추가 조사 불필요하다는 지시였으며 제가 이 좌표를 보고하면 또 무시당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상부 명령을 따라 현장 정리만 하고 좌표를 무시할지 아니면 명령을 어기고 직접 추적할지 결정해야 했고 태블릿 화면에는 좌표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명령을 무시하기로 했고 좌표를 직접 추적하기로 했으며 경호팀원에게 말했습니다. 용의자 이송 준비하고 장비 전부 증거 보관하십시오. 경호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용의자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고 저는 태블릿을 제 가방에 넣으며 복도를 빠져나왔으며 통제실로 돌아가는 대신 주차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제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운전석에 올라타며 좌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기 시작했으며
워싱턴 외곽까지 40분 거리였어요. 저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순간 조수석 문이 열리며 누군가 타고 들어왔고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으며 박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제가 방금 확인한 것과 동일한 좌표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국장님 혼자 가시면 위험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좌표를 알았는지 의문이 들었고 박준혁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으며 저는 그를 믿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자 가기엔 위험하다는 판단도 들었고 두 번째 루트라는 음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으며 저는 박준혁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행하십시오. 박준혁이 안전벨트를 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엑셀을 밟으며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며 통제실 화면에서는 저희 차량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고 상부는 아직 제가 명령을 어기고 독단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저는 그 순간 통신시설 좌표를 향해 달리며 모든 게 단순 테러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직감이 들었고 박준혁이 조수석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분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외곽 도로를 시속 120km로 달리며 좌표가 가리키는 통신 시설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심 불빛이 점점 사라지며 어둠 속 황량한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으며 박준혁은 조수석에서 태블릿 화면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힐끔 보며 물었어요. 박대위 좌표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준혁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의자 장비에서 송신된 신호를 역추적했고 동일 좌표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역추적이라니 박준혁이 독자적으로 기술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외부 인력 주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고 만찬장 침투 경고도 결국 맞았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로를 보며 다시 물었어요. 통신시설에 뭐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확대하며 대답했습니다. 고출력 송신 장비가 있을 가능성 높고 원격 통제 거점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원격 통제 거점이라는 건 추가 공격을 지휘하는 장소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 루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였으며 저는 엑셀을 더 밟으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고 저는 차량을 도로 옆 공터에 세우며 전조등을 껐으며 앞쪽으로 낮은 건물 하나가 어둠 속에 보였습니다. 통신시설이었고 외벽은 낡았지만 지붕 위로 송신 안테나 여러 개가 솟아 있었으며 건물 내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박준혁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부 진입 전 외부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려 건물 주변을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손에는 권총을 쥐고 있었고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였습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이동하며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봤고 컴퓨터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으며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그는 반대편 입구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정면 출입구로 다가가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며 내부로 들어갔으며 복도는 어두웠지만 끝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벽을 따라 이동하며 총구를 앞으로 향하고 있었고 복도 끝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으며 그 안에서 기계 작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고 방 안에는 서버 장비와 통신 콘솔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모니터 화면에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확인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한 대가 열려 있었으며 최근 접속 기록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다가가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접속 기록에는 동일한 주파수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특정 시각마다 신호가 송출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패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 주파수는 이전에 본 적이 있었고 지난 석 달 동안 발생한 3번의 암살 시도에서
동일하게 포착됐던 신호였으며 유세장, 골프장, 별장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번 만찬장 총격이 단독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작전의 일부였고 모든 암살 시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누군가 계획적으로 반복 공격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캡처하려 했지만 그 순간 건물 전체 전원이 갑자기 차단되며 모든 불빛이 꺼졌고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즉시 총구를 들어올리며 뒤를 돌아봤고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저는 벽에 등을 대고 엄폐하며 복도를 향해 조준했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총성이 터졌고 총알이 문틀을 스치며 지나갔으며 저는 즉시 반격했고 어둠 속에서 총구 섬광이 번쩍이며 상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연속으로 3발을 발사했고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지만 동시에 반대편에서도 총성이 울렸으며 이건 한 명이 아니라 팀 단위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뒤로 몸을 숨기며 탄창을 확인했고 남은 탄환은 8발뿐이었으며 상대는 최소 3명 이상으로 추정됐고 훈련된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박준혁을 찾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무전기로 연락하려 했지만 신호가 차단된 상태였으며 완전히 고립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방에서 계속 농성할지 아니면 탈출을 시도할지 결정해야 했고 상대는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탈출하기로 했고 방 뒤쪽 창문을 확인하며 탈출로를 찾기 시작했으며 테이블 위 노트북을 집어들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완전히 열리며 인형 2개가 돌진에 들어왔고 저는 즉시 사격했으며 한 명이 쓰러졌지만 다른 한 명이 제 팔을 잡으며 총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그와 뒤엉켜 바닥으로 굴렀고 서로 총구를 틀어막으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으며 상대의 힘이 예상보다 강했고 제 팔이 점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문이 박살나며 박준혁이 뛰어들어왔고 그는 상대의 뒤통수를 정확히 가격하며 제압했으며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박준혁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급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으로 향했고 박준혁이 먼저 뛰어내렸으며 저도 따라 밖으로 나갔고 뒤에서 추가 총성이 들렸지만 저희는 이미 건물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량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고 박준혁이 뒤따라오고 있었으며 뒤에서 추격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차량에 도착해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고 박준혁이 조수석으로 뛰어들자마자 엑셀을 밟았으며 뒤에서 총성이 연속으로 터졌지만 차량은 이미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보며 통신시설이 점점 멀어지는 걸 확인했고 가방 속 노트북이 유일하게 확보한 증거였으며 동시에 데이터 일부가 총격 중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었고 저는 박준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 대위 괜찮습니까? 박준혁이 어깨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괜찮고 국장님은요? 저는 팔을 움직여보며 대답했습니다. 문제없고 증거 확보했습니다. 박준혁이 제 가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도로를 달리며 방금 벌어진 교전을 되돌아봤으며 상대가 훈련된 팀이었다는 사실과 저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했고 이건 더 이상 단순 테러가 아니라 조직적 작전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며 저는 처음으로 박준혁이 처음부터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차량 내부 조명을 최소화하고 있었고 박준혁은 조수석에서 제 가방에서 꺼낸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켜기 시작했으며 저는 백미러로 뒤를 계속 확인하며 추격 차량이 없는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으며 저는 그를 힐끔 보며 물었어요. 박 대위 복구 가능합니까? 박준혁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부 손상됐지만 핵심 데이터는 살아있고 복구 진행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로를 보고 있었고 통신시설에서 확인한 주파수 패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으며 이전 3번의 암살 시도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우연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박 대위 이전 암살 시도들 기록 확인했습니까? 박준혁이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저를 보며 대답했어요. 확인했고
모두 동일 패턴이며 연속 작전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연속 작전이라니 첫 번째는 유세장이었고 군중 속에서 저격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으며 두 번째는 골프장이었고 원격 폭발물이 설치됐지만 사전 탐지로 제거됐고 세 번째는 별장이었으며 침투 시도가 있었지만 경호팀이 막아냈어요. 저는 그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공통점을 찾으려 했고 모든 경우 보안이 강화된 장소였으며 경호 인력이 대거 배치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공격이 시도됐다는 역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박대위 패턴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박준혁이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리며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4번의 암살 시도 위치와 시각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각 사건마다 보안 등급과 성공 확률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안이 강한 곳일수록 공격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구조이고 역설적입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이 강하면 공격이 어려워야 정상인데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았고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확대하며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안을 무력화하는 실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실험이라니 이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게 아니라 보안 시스템 자체를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각 시도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며 어떤 게 통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으며 최종 목표는 완벽한 보안 무력화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저는 박준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다음 목표는 뭡니까? 박준혁이 노트북을 다시 자기 쪽으로 돌리며 복구 작업을 계속했고 화면에 추가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삭제된 파일 일부가 복원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긴장했고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였으며 상대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무전기에서 갑자기 신호음이 울렸고 국방부 작전실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오고 있었으며 저는 무전기를 들어 응답했습니다. 톰슨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작전실 책임자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톰슨 국장 현재 위치 보고 바랍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위치 보고라니 상부가 제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명령 없이 독단 행동한 게 발각됐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 중이고 추가 증거 확보했습니다. 작전실 책임자가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장 독단 행동 확인됐고 즉시 복귀 후 보고 명령입니다. 무전이 끊기고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박준혁을 봤고 그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복구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를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상부 명령대로 즉시 복귀해서 보고할지 아니면 박준혁 분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지 결정해야 했고 상부는 제 독단 행동을 문제 삼고 있었으며 복귀 즉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 박준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국장님 복구 완료됐습니다. 저는 즉시 차량을 도로 옆에 세우며 박준혁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삭제됐던 파일이 완전히 복원되어 있었으며 제목은 타겟 5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고 화면에 새로운 좌표와 일정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위치는 중동이었고 날짜는 2주 후였어요. 저는 그 정보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중동이라니 이건 미국 본토가 아니었고 국제적 작전이었으며 일정은 다가오는 다국적 정상회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추가 정보를 확인했고 참석 인사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미국, 유럽, 중동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 암살이 아니라 다국적 정상들을 동시에 제거하려는 계획이었고 성공하면 국제 질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으며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무전기를 들어 작전실을 호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엔 최고 위급으로 연결을 요청했어요. 몇 초 후 연결이 됐고 국방부 차관 목소리가 들렸으며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톰슨 국장 보고 내용 간략히 전달 바랍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차관님 중동 정상회담 암살 계획 확인됐고 다국적 동시 공격으로 판단되며 즉시 경보 발령 필요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차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톰슨 국장 근거 불충분하고 과도한 판단이며 개입 금지 명령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개입 금지라니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상부가 또 차단하고 있었고 중동 정상회담을 보호할 생각이 없었으며 뭔가 더 큰 이유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타겟 파일 확보했고 좌표와 일정 모두 확인됐으며 정상회담과 일치합니다. 차관이 불쾌하게 대답했어요. 국장 명령 명확하고 개입 금지이며 즉시 복귀 후 자료 제출하십시오. 무전이 끊기고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박준혁을 봤고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막지 않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상부 명령을 따라 복귀하고 자료만 제출할지 아니면 명령을 완전히 어기고 직접 중동으로 갈지 결정해야 했고 상부는 분명히 개입을 막을 거였으며 복귀 즉시 저를 조사하고 자료를 압수할 거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전기를 집어들었고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으며 박준혁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갑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닫았고 저는 다시 시동을 걸며 방향을 틀기 시작했으며 워싱턴이 아니라 공군 기지를 향해 차량을 몰았고 그 선택으로 저는 명령을 어긴 장교가 되었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박준혁과 함께 중동으로 향하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저는 앤드류스 공군 기지 활주로 옆 경납고에서 군 수송기 조종사와 마주 앉아 있었고 그는 제 신분증을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으며 박준혁은 뒤편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국장님, 비행 승인 확인됐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승인은 없었고 제가 무단으로 수송기를 요청한 거였으며 조종사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동시에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긴급 작전이고 승인 절차 진행 중이며 즉시 출발 필요합니다. 조종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해했고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박준혁을 봤고 그는 태블릿을 들고 중동 회담장 위성 지도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화면에는 건물 구조와 경호 배치 예상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박대위 회담장 구조 파악됐습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확대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파악했고 출입구 4곳 내부홀 3개이며 경호는 미국 주도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 주도라는 부분에서 불안했습니다. 경호팀이 미국 인력 중심이라는 건 우리가 도착해도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았고 공식 루트로는 진입 불가능할 거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비공식 진입 가능합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후방 서비스 통로를 가리켰고 거기에는 주방과 연결된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경호 인력 배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구역이었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후방 통로 이용 가능하고 주방 직원 동선과 겹치며 침투 확률 높습니다. 저는 그 경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경호팀과 마주칠 가능성도 있었고 발각되면 즉시 제지당할 거였으며 최악의 경우 체포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고 정면 출입구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으며 저는 후방 침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했고 저는 기내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으며 워싱턴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제가 명령을 어기고 독단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박준혁은 맞은편 좌석에서 노트북을 열어 타겟 파일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고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대위 공격 방식 예측 가능합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이전 패턴 분석 결과 내부 침투와 외부 공격 동시 진행 가능성 높고 드론 사용 확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내외부 동시 공격이라니 경호팀은 내부 침투자를 찾느라 혼란스러울 거였고 그 틈에 외부 드론이 접근하면 방어가 무너질 수 있었으며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박준혁이 저를 똑바로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가능하지만 시간이 중요하고 회담 시작 전 진입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고 회담 시작까지 12시간 남았으며 비행 시간은 9시간이었고
도착 즉시 침투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았으며 실패하면 저는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될 거였지만 동시에 성공하면 수십 명의 정상을 구할 수 있었어요. 9시간 후 수송기가 중동 미군 기지에 착륙했고 저는 박준혁과 함께 기지를 빠져나와 회담장으로 향하는 차량에 올라탔으며 운전사는 현지 지원 인력이었고 저희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량 안에서 위성 지도를 다시 확인했고 회담장까지 30분 거리였으며 도착 즉시 후방 통로로 침투 시도해야 했어요. 박준혁이 태블릿으로 회담장 실시간 CCTV를 해킹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건물 내부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경호팀이 배치를 완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박대위 내부 상황 어떻습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확대하며 대답했습니다. 경호 배치 완료됐고 VIP 도착 시작했으며 회담 30분 전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30분이라니 시간이 거의 없었고 우리가 도착하면 즉시 침투해야 했으며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차량이 회담장 후방 주차장에 도착했고 저는 박준혁과 함께 내려 건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후방 서비스 입구가 보였고 주방 직원 몇 명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말했어요. 박대위 주방 직원 동선 따라 진입 시도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뒤따라가며 주변을 경계했으며 직원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희는 그 틈을 타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주방 소리가 들렸으며 저희는 벽을 따라 이동하며 경호팀과 마주치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무장 경호원 2명이 나타났고 그들은 저희를 보며 즉시 손을 총에 올렸으며 한 명이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분 확인 바랍니다. 저는 즉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고 마크 톰슨 보안국장이라고 밝혔지만 경호원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으며 무전기를 들어 상부에 확인하려 했어요. 저는 그가 무전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이고 즉시 책임자 연결 필요합니다. 경호원이 저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무전기를 내렸고 복도 옆 대기실로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저희는 그를 따라 이동했지만 동시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현장 경호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고 그는 미국 비밀경호국 소속이었으며 저를 보며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톰슨 국장 사전 통보 없는 진입이고 외부 개입 금지 명령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부가 이미 개입 금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 경호팀에 전달됐으며 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어요. 저는 경호 책임자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자님, 암살 계획 확인됐고 즉시 추가 보안 조치 필요합니다. 경호 책임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국장님, 현장 보안 완료됐고 외부 개입 불필요하며 즉시 퇴장 바랍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공식 루트로는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강제로 진입할 수도 없었으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봤고 그는 태블릿을 확인하며 뭔가 이상 징후를 포착한 것처럼 보였으며 저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경호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이해했고 퇴장하겠습니다. 경호 책임자가 경호원에게 손짓했고 저희는 복도로 안내됐지만 저는 공식 루트를 포기하고 후방 서비스 통로로 강제 침투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박준혁과 눈빛을 교환하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했고 회담장 내부에서는 첫 총성이 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따라 출구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후방 침투 경로를 계속 계산하고 있었고 박준혁은 제 뒤에서 태블릿을 주머니에 넣으며 동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우리를 후방 출구까지 안내했고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국장님, 안전하게 복귀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박준혁과 함께 건물 측면으로 방향을 틀었고 주방 환기구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그곳이 유일한 비감시 진입로였어요. 박준혁이 환기구 덮개를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진입 가능하고 주방 직통입니다. 저는 주변을 확인하며 경호 인력이 없는 걸 확인했고 박준혁이 덮개를 열기 시작했으며 내부는 좁았지만 성인 한 명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박준혁이 먼저 들어갔고
저는 뒤따라 기어들어가며 덮개를 다시 닫았으며 어둠 속에서 박준혁의 발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환기구를 따라 10m쯤 이동하자 앞쪽에서 주방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박준혁이 멈춰서며 격자를 확인했으며 아래쪽으로 주방 내부가 보였습니다. 박준혁이 격자를 조심스럽게 열었고 아래로 뛰어내렸으며 저도 따라 내려가 주방 구석에 착지했고 주방 직원들은 요리 준비에 정신이 팔려 저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박준혁과 함께 주방 뒤편 문을 향해 이동했고 복도로 나가자 회담장 내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정상들이 입장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준혁이 태블릿을 꺼내 CCTV 해킹 화면을 확인했고 회담장 내부에는 각국 정상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경호팀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대위 이상 징후 있습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확대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CCTV 일부가 신호 불안정하고 외부 간섭 감지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신호 불안정이라니 누군가 CCTV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내부 침투 준비가 시작됐다는 증거였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대위 회담장 직접 진입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뒤따라가며 복도 끝 회담장 측면 문을 향해 이동했으며 그곳에는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저희를 보며 손을 들어 제지했고 저는 즉시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긴급 상황이고 즉시 진입 필요합니다. 경호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려 했지만 저는 그보다 빠르게 그의 팔을 잡아 제압했고 박준혁이 문을 열며 안으로 뛰어들었으며 저도 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회담장 내부는 이미 혼란 상태였고 경호팀 일부가 서로를 겨누고 있었으며 누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경호원 한 명이 저를 향해 총을 겨눴고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저는 손을 들어 올리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크 톰슨 보안국장이고 내부 침투자 확인 중입니다. 경호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려 다가왔지만 그 순간 천장에서 작은 물체가 떨어졌고 소형 드론이었으며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터졌습니다. 저는 즉시 바닥으로 엎드렸고 주변 경호원들도 동일하게 반응했으며 연기가 회담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박준혁이 제 옆으로 기어오며 급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드론 공격 시작됐고 외부 신호 확인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기 속에서 VIP 위치를 확인하려 했고 각국 정상들이 경호팀에 둘러싸여 후방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으며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VIP 대피를 우선 지원할지 아니면 내부 침투자를 추적할지 결정해야 했고 둘 다 중요했지만 시간은 없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침투자를 잡기로 했고 VIP는 경호팀이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지만 침투자를 놓치면 추가 공격이 계속될 거라고 판단했으며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박대위 침투자 위치 추적 가능합니까? 박준혁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화면에 열감지 이미지를 띄웠고 회담장 내부 인원 위치가 표시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한 명이 VIP 대피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쪽입니다. 저는 즉시 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연기 속에서 인형 하나가 복도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는 경호복을 입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다른 경호원들과 달랐어요. 저는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멈추십시오. 그가 뒤를 돌아보며 총을 꺼냈고 저는 즉시 옆 기둥 뒤로 몸을 숨겼으며 총성이 울리며 기둥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저는 반격하려 했지만 상대는 이미 복도로 사라진 상태였고 저는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으며 박준혁도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 달리자 앞쪽에서 침투자가 비상구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으며 저는 거리를 좁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제 옆을 지나치며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고 침투자와의 거리를 빠르게 줄이고 있었으며 저는 박준혁의 속도에 놀랐어요. 박준혁이 침투자를 따라잡기 직전 침투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측면 문으로 들어갔고 박준혁도 따라 들어갔으며 저는 뒤따라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박준혁과 침투자가 뒤엉켜 싸우고 있었고 바닥에 총이 떨어져 있었으며
서로 주먹과 발로 공격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총을 집어들며 조준했지만 두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쏠 수 없었고 잘못 맞출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침투자의 팔을 꺾으며 바닥에 쓰러뜨렸고 침투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박준혁은 정확하게 제압했으며 저는 다가가 침투자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침투자의 얼굴을 확인하자 그는 회담장 경호팀 명단에 있던 인물이었고 진짜 경호 인원으로 신분 확인된 상태였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부 협력자가 경호팀 안에 있었고 신분 위조가 아니라 실제 경호 인력이 침투자였으며 보안이 완전히 뚫린 거였어요. 저는 박준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대위 내부에 몇 명입니까? 박준혁이 침투자를 제압한 채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최소 2명이고 1명 더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회담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박대위 침투자 구금하고 즉시 합류 바랍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침투자를 일으켜 세웠고 저는 방을 나가 회담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으며 복도에서 총성이 또 들렸고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담장 입구에 도착했고 안으로 들어가자 경호팀이 VIP를 완전히 감싸고 후방 통로로 대피시키고 있었으며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내부 침투자 2명 확인됐고 추가 경계 필요합니다. 경호 책임자가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이었고 제 말을 믿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상황이 명백히 통제 불능 상태였으며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전 인원 내부 점검하고 신원 재확인 즉시 실행하십시오. 경호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VIP 대피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추가 위협을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박준혁이 뒤에서 합류했고 그는 태블릿으로 외부 드론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건물 외부에서 접근하는 신호 3개가 표시되고 있었으며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고 내부 공격만이 아니라 외부 드론 편대가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완벽한 다층 공격 구조였습니다. 저는 박준혁의 태블릿 화면을 보며 외부에서 접근하는 드론 신호 3개를 확인하고 있었고 거리는 2km였으며 속도가 빨라서 3분 안에 회담장에 도착할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경호 책임자에게 다가가며 급히 말했어요. 책임자님, 외부 드론 공격 확인됐고 즉시 방공 대응 필요합니다. 경호 책임자가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고 외부 방공팀에 연락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박대위 드론 요격 가능합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확대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회담장 방공 시스템 있지만 일부 비활성 상태이고 재가동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비활성 상태라니 누군가 사전에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는 뜻이었고 내부 협력자가 방공망까지 손댔다는 증거였으며 완벽하게 준비된 공격이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대위 즉시 재가동 시도하십시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으로 회담장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방공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 제어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는 빠르게 명령을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VIP 대피가 계속 진행되는 걸 확인하며 경호팀을 따라 후방 통로로 이동했고 각국 정상들이 긴급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최소한 내부에서는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부 드론이 도착하면 차량도 공격받을 수 있었고 대피 경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박대위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시스템 접근 완료했고 재가동 중이지만 완전 복구까지 2분 필요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좌절했습니다. 2분이라니 드론은 3분 안에 도착할 거였고 시스템 복구가 늦으면 요격 불가능했으며 회담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박준혁 작업을 믿고 기다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해야 했고 VIP는 계속 대피 중이었으며 저는 외부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말했어요. 박대위 시스템 복구 계속하고 저는 외부 확인하겠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계속했고 저는 회담장 정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으며 밖으로 나가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드론은 보이지 않았지만 멀리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저는 주변을 확인하며
방공 시스템 위치를 찾기 시작했어요. 회담장 지붕 위로 요격 미사일 발사대 2개가 보였고 평소라면 자동으로 작동해야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멈춰 있었으며 레이더도 회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건물 측면 계단을 올라 지붕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발사대에 도착하자 제어 패널이 꺼진 상태였으며 수동 재가동 버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드론 3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검은 점으로 보였지만 빠르게 커지고 있었으며 회담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어 패널을 열고 비상 전원 스위치를 올렸지만 반응이 없었고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으며 박준혁의 원격 재가동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박준혁을 호출했습니다. 박대위 드론 유관 확인됐고 즉시 시스템 재가동 필요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박준혁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국장님 30초 후 재가동 완료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드론까지 거리를 계산했고 1km도 안 남았으며 30초면 충분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드론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 형태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으며 소형 폭발물이 장착된 자살 드론이었고 회담장에 직접 충돌할 계획이었어요. 저는 제어 패널을 응시하며 전원이 켜지기를 기다렸고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으며 드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어 패널에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레이더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으며 발사대가 자동으로 방향을 틀어 하늘을 향했어요. 저는 즉시 자동 요격 모드를 활성화했고 시스템이 드론을 포착하기 시작했으며 화면에 목표물 3개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대에서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고 하늘로 솟아오르며 드론을 향해 돌진했으며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첫 번째 드론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남은 드론 2대가 계속 접근하고 있었고 거리는 500m로 줄어들고 있었으며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두 번째 드론도 공중에서 폭발했지만 마지막 드론은 방향을 틀어 회피 기동을 시작했고 미사일 추적을 벗어나며 계속 돌진하고 있었으며 저는 긴장했어요. 발사대가 세 번째 미사일을 장전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드론은 이미 300m 안으로 진입했으며 충돌까지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권총을 꺼내 들고 드론을 향해 조준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명중 확률이 거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고 연속으로 5발을 발사했으며 드론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총알이 드론 날개를 스쳤고 균형이 무너지며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회담장 지붕을 스치며 옆으로 떨어졌고 건물 밖 공터에 추락하며 폭발했으며 충격파가 지붕까지 전해졌지만 회담장은 무사했어요. 저는 주저앉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더 이상 드론이 없는 걸 확인했으며 공격이 저지됐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전기에서 박준혁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장님, 외부 신호 전부 소멸 확인됐고 추가 공격 없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박대위 확인했고 VIP 안전 상태 점검 바랍니다. 박준혁이 짧게 응답했고 저는 지붕에서 일어나 아래를 내려다봤으며 VIP 차량들이 회담장을 떠나기 시작하고 있었고 경호팀이 완벽하게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 회담장 내부로 들어갔고 박준혁이 태블릿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는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국장님, 내부 침투자 2명 전부 확보됐고 VIP 전원 안전 대피 완료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지쳐 있었고 모든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으며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그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고 작전 성공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회담장 내부를 둘러보며 바닥에 떨어진 의자들과 깨진 유리 파편들을 확인했으며 전투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막아냈고 수십 명의 정상을 구했으며 국제 질서는 유지됐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보며 말했어요. 박대위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이 결단하셨고 저는 지원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부터 박준혁이 옳았고 저는 계속 무시했으며 만찬장 경고도 통신시설 분석도 모두 정확했고 제가 초반에 그를 믿었다면
상황이 더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위 처음부터 제가 틀렸고 대위가 맞았습니다. 박준혁이 잠시 저를 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국장님 결과가 중요하고 과정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박준혁이 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고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이 들었으며 회담장 밖으로 걸어나가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회담장 밖 임시 지휘소에 앉아 있었고 현장 정리가 시작되고 있었으며 경호팀이 침투자 2명을 구금 차량으로 이송하고 있었고 박준혁은 맞은편 책상에서 태블릿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VIP 차량들이 완전히 떠난 걸 확인했고 각국 정상들은 안전하게 대피했으며 회담은 연기됐지만 최악의 상황은 막아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휘소 문이 열리며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들어왔고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표정은 무표정했고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톰슨 국장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 왔고 즉시 통화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관계자가 건넨 위성 전화를 받았으며 화면에는 국방부 차관 이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톰슨입니다. 차관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톰슨 국장 작전 성공 확인했고 공식 발표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안도했습니다. 공식 발표라니 상부가 제 독단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명령 불복종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발표 내용은 단독 테러 실패로 정리되고 내부 조직 연결 부분은 제외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단독 테러라니 이건 명백히 조직적 작전이었고 4번의 연속 암살 시도였으며 내부 협력자까지 있었는데 전부 숨기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위성 전화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확보한 증거에는 조직 연결 명확하고 상위 명령 체계 존재합니다. 차관이 불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국장 그 부분은 기밀로 분류되고 공개 불가하며 발표는 단독 테러로 확정됩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결론이었습니다. 상부는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었고 혼란을 피하려 했으며 조직 배후를 추적하지 않을 거였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차관 지시를 따라 단독 테러로 인정할지 아니면 확보한 증거를 공개할지 결정해야 했고 증거에는 통신시설 데이터와 침투자 신문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상위 명령 체계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준혁을 봤고 그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제 선택을 존중할 거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위성 전화에 대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이해했고 단독 테러로 정리하겠습니다. 차관이 짧게 응답했고 통화가 끊겼으며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확보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통신 시설에서 가져온 파일들이 화면에 나열되어 있었으며 암호화된 통신 기록과 상위 지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파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바뀔 거였고 조직 배후가 드러날 거였으며 추가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국제적 혼란도 올 거였고 각국 정부가 개입할 거였으며 통제 불능 상태로 확대될 위험도 있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묻을 것인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으며 발표는 곧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일부만 전달하기로 했고 핵심 데이터는 삭제하기로 했으며 마우스를 움직여 상위 명령 체계 파일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삭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박준혁을 다시 봤고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제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박 대위 이게 옳은 선택입니까? 박준혁이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선택이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확신이 서지 않았고 삭제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춰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버튼을 눌렀고 파일이 삭제되기 시작했으며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파일 삭제가 완료됐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창밖을 보았으며
회담장은 이미 정상 운영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준혁에게 말했어요. 박대위 복귀 준비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고 저는 지휘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으며 복도를 따라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모니터 화면에서 회담장 입구 CCTV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무심코 그 화면을 보게 됐으며 참석자들이 다시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신분 확인을 받고 들어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이 잠깐 화면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건너뛰고 있었으며 경호원들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즉시 멈춰섰고 화면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 상태였으며 되감기가 불가능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신분 확인 없이 통과했다는 건 내부 협력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고 저희가 놓친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작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준혁을 불렀고 그가 뒤에서 다가왔으며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급히 말했어요. 박대위 방금 신분 미확인 인원 포착됐고 재확인 필요합니다. 박준혁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태블릿을 꺼냈고 CCTV 기록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으며 화면에 입장 인원 목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그 목록을 지켜봤고 대부분은 정상 확인됐지만 한 명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신분 정보가 없는 상태로 입장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박준혁이 화면을 확대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미확인 인원 맞고 현재 회담장 내부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내부에 있다니 작전이 끝난 게 아니었고 추가 위협이 남아 있었으며 저희가 방심한 사이 또 다른 침투자가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경호 책임자를 호출했습니다. 책임자님 미확인 인원 회담장 내부 진입 확인됐고 즉시 차단 필요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경호 책임자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국장님 현재 회담 재개 준비 중이고 추가 점검 어렵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추가 점검 어렵다니 미확인 인원이 내부에 있는데 회담을 재개하려 하고 있었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자님 즉시 회담 중단하고 전 인원 신원 재확인 명령입니다. 경호 책임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상부 승인 필요하고 단독 결정 불가능합니다. 무전이 끊기고 저는 박준혁을 봤으며 그는 태블릿으로 미확인 인원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회담장 내부 열감지 이미지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국장님 미확인 인원 VIP 구역 근처에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즉시 결정했습니다. 상부 승인 기다릴 시간 없었고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으며 박준혁과 함께 회담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복도를 전력으로 달리며 무전기로 경호팀에 지원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담장 입구에 도착했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호원 2명이 저를 막아섰으며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국장님 회담 진행 중이고 진입 불가합니다. 저는 그를 밀치며 강제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호원이 제 팔을 잡았고 저는 그와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으며 박준혁이 뒤에서 태블릿을 들어 미확인 인원 위치를 보여주며 설명했지만 경호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담장 내부에서 비명이 들렸고 저는 즉시 경호원을 뿌리치며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으며 회담장 안에서는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고 저는 달리며 미확인 인원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서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회담장 안으로 뛰어들었고 내부는 혼란 상태였으며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고 경호팀이 VIP를 다시 감싸며 보호 태세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빠르게 확인하며 미확인 인원을 찾으려 했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뒤섞여 움직이고 있었고 누가 침투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으며 박준혁이 제 뒤에서 태블릿을 들고 열감지 이미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화면을 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좌측 구역 3번째 열에서 비정상 움직임 감지됩니다. 저는 즉시 그 방향을 확인했고 좌측 구역 3번째 열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다른 참석자들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VIP 구역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군중을 해치며 거리를 좁히고 있었으며 남자는 제가 접근하는 걸 눈치챘는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멈추십시오.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잠깐 저를 쳐다봤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그는 손을 재킷 안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주변에 민간인이 너무 많았고 함부로 쏠 수 없었으며 남자는 그 틈을 타서 측면 출구로 방향을 틀었어요. 저는 뒤쫓아 달렸고 남자가 출구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저도 따라 복도로 뛰어들었고 박준혁이 뒤에서 함께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남자는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으며 저는 거리를 좁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남자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어요. 남자가 계단을 올라 상층부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저도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무전기로 경호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으며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단독 추격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상층부 복도에 도착하자 남자가 방 하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권총을 든 채 조심스럽게 그 방 문 앞까지 다가갔으며 박준혁이 제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그는 반대편으로 이동해 측면을 엄호하기 시작했으며 저는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만 있었으며 남자는 방 구석에 서 있었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즉시 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총 내려놓고 손 들어올리십시오. 남자가 저를 보며 냉소하듯 웃었고 총을 내려놓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를 향해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지만 상대도 동일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누가 먼저 쏘느냐의 문제였으며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그때 박준혁이 창문 쪽에서 남자의 측면으로 이동했고 남자가 박준혁을 향해 총구를 돌리는 순간 저는 즉시 발사했으며 총알이 남자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으며 저는 즉시 다가가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어요. 박준혁이 떨어진 총을 집어들며 확인했고 탄창이 가득 찬 상태였으며 남자는 실제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어요. 누구 지시를 받았습니까? 남자가 저를 보며 말없이 응시했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목표가 뭐였습니까? 남자가 여전히 침묵했고 저는 그를 강제로 의자에 앉히며 신문을 계속하려 했지만 그 순간 남자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독극물이었고 남자가 치아 안에 숨겨둔 캡슐을 깨물었으며 자살을 선택한 거였고 정보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남자를 바닥에 눕히며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고 몇 초 후 남자는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으며 사망했어요. 박준혁이 남자의 맥박을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사망 확인됐고 신원 파악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의 재킷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신분증은 없었지만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발견됐으며 암호화된 데이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박준혁에게 건넸고 그는 태블릿에 연결해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화면에 암호화된 파일 목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박준혁이 파일을 복호화하려 시도했지만 보안 수준이 높았고 즉시 해독할 수 없었으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회담장 아래를 확인했고 경호팀이 참석자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으며 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미확인 인원은 제거했지만 그가 단독인지 추가 인원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메모리 카드에 담긴 정보가 그 답을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박대위 복호화 가능합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지만 최소 6시간 필요하고 전문 장비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리 카드를 증거 봉투에 넣었고 일단 현장을 정리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해서 분석하기로 결정했으며 무전기로 경호 책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책임자님 미확인 인원 제거 완료됐고 추가 위협 없습니다. 경호 책임자가 안도한 목소리로 응답했고 현장 정리팀을 보내겠다고 말했으며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남자의 시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끝까지 정보를 남기지 않았고 독극물로 자살했으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명백했고 이건 단순 테러 조직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집단이라는 증거였어요. 저는 박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대위,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박준혁이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국장님,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번의 암살 시도를 막아냈고 중동 회담 공격도 저지했지만 배후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고 메모리 카드가 유일한 단서였으며 앞으로 더 긴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방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고 박준혁이 뒤따라오고 있었으며 회담장 아래에서는 정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저와 박준혁은 그 위협을 막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할 거였고 처음으로 제 오만함을 버리고 박준혁을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담장을 떠나 임시 숙소로 돌아왔고 침대에 앉아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고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중동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맞은편 책상에서 메모리 카드 복호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태블릿 화면에는 진행률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아직 40%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완료까지 4시간 더 필요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문이 전달되어 있었으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문에는 중동 회담장에서 단독 테러 시도가 있었지만 경호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실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조직 배후나 연속 암살 시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모든 게 단순 사건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발표문을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진실은 묻히고 있었고 상부는 혼란을 피하려 했으며 저와 박준혁이 확보한 증거들은 기밀로 분류될 거였고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을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옳은 선택인가 의문이 들었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제 결정이 맞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며 동시에 더 큰 혼란을 막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국장님, 후회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가 묻는다면 복잡했고 진실을 숨긴 건 후회스러웠지만 동시에 수십 명의 정상을 구한 건 자랑스러웠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했어요. 저는 박준혁을 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대위, 후회보다는 책임감이 더 큽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태블릿으로 돌아갔고 복호화 작업을 계속했으며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깊은 잠에 빠졌고 꿈속에서는 만찬장 총성이 다시 울렸으며 통신시설에서의 교전과 회담장 드론 공격이 반복되고 있었고 박준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막지 않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깨어났고 시계를 확인하니 4시간이 지나 있었으며 박준혁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고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박대위, 복호화 완료됐습니까? 박준혁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화면을 돌려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파일 목록이 나타나 있었고 암호가 모두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하며 파일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고 첫 번째 파일에는 4번의 암살 시도 일정과 목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유세장, 골프장, 별장, 만찬장 모두 계획된 작전이었다는 증거였어요. 두 번째 파일에는 내부 협력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고 경호팀과 보안 인력 안에 침투한 인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으며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상위 명령 체계를 암시하는 통신 기록이 있었고 특정 암호명으로 지시가 내려졌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배후 조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저는 모든 파일을 확인하고 나서 박준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대위, 이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박준혁이 저를 똑바로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국장님 선택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또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자료를 상부에 제출하면 추가 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 배후를 추적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었지만 동시에 상부가 또 묻어버릴 가능성도 높았으며 제가 독단적으로 보관하면 언젠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명령 불복종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했습니다. 일부만 제출하기로 했고 핵심 자료는 따로 보관하기로 했으며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박대위 내부 협력자 명단만 제출하고 상위 명령 체계는 별도 보관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분류하기 시작했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상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내부 협력자 명단을 첨부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선택을 한 거였고 진실의 일부를 밝히고 일부를 숨긴 거였으며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며칠 후 저는 워싱턴으로 복귀했고 국방부 청문회에 출석했으며 명령 불복 종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장성 여러 명이 저를 신문했고 독단 행동과 무단 중동 진입에 대해 질문했으며 저는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설명했고 결과적으로 수십 명의 정상을 구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신문이 끝나고 며칠 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고 조치였고 정식 징계는 없었으며 작전 성공을 고려한 온정적 처분이었고 저는 보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문회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고 박준혁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고 조치이고 복귀 가능합니다. 박준혁이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준혁이 없었다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였고 그의 분석과 실행력이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저는 더 이상 그를 외부 인력으로 보지 않고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박준혁과 함께 국방부를 나서며 워싱턴 거리를 걸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누구도 며칠 전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게 때로는 평화일 수 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고 박준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저는 박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대위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까? 박준혁이 저를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국장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워싱턴 거리를 따라 걸어가며 다음 임무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메모리 카드 속 상위 명령 체계 자료는 여전히 제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언젠가 그 진실이 드러날 날을 기다리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고 박준혁과의 동료회 속에서 앞으로 남은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박준혁과 함께 워싱턴 중심가 카페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퇴근 시간 인파가 지나가고 있었으며 저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맞은편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중동 회담 성공 개최 소식이 나오고 있었으며 테러 시도에 대한 언급은 짧게 지나갔고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려졌다는 내용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진실은 완전히 묻혔고 조직 배후도 상위 명령 체계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고 저와 박준혁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고 메모리 카드 속 자료를 언제 공개할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상부를 믿을 수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대위 아직 모르겠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며 저는 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만찬장 보안 통제실에 앉아 있을 때는 모든 게 통제 가능하다고 확신했고 한국 측 경고를 무시했으며 박준혁을 외부 인력 정도로만 봤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고 박준혁 없이는 모든 게 실패했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처음으로 동료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국방부에서 온 메시지였으며 내용을 확인하자 새로운 임무 배정 통보였습니다. 유럽 순방 경호 지원 요청이었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박준혁도 함께 배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박대위 다음 임무 함께 하겠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앞으로의 임무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준혁도 따라 일어났으며 우리는 카페를 나서 거리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거리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모르고 있지만 저와 박준혁은 알고 있었고 어둠 속에 여전히 위협이 숨어 있다는 사실과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예감과 그때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한다는 책임감을요. 저는 박준혁과 나란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박대위 처음 만찬장에서 경고했을 때 제가 무시한 거 화나지 않았습니까?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다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화나지 않았고 이해했으며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았고 제가 오만했으며 박대위 분석을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국장님 지금은 믿어주시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사했고 박준혁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됐으며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사당 앞 광장을 지나고 있었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과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과 저와 박준혁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박준혁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대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겁니까? 박준혁이 광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국장님과 함께라면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미소 지었고 박준혁도 처음으로 작게 웃었으며 두 사람은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으며 워싱턴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 안 메모리 카드를 의식하며 걸었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언젠가 드러날 날을 상상했으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준비하고 싸워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준혁과 저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헤어지기로 했고 그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했으며 저는 그와 악수하며 말했어요. 박대위 다음 주 유럽에서 봅시다. 박준혁이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만찬장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제 오만함이 무너졌으며 진정한 동료를 얻었고 앞으로 남은 싸움을 준비하게 됐다고요. 지하철이 도착했고 저는 차량에 올라타 앉았으며 창밖으로 어둠 속을 달리는 터널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는 여전히 위협이 숨어 있었고 조직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상위 명령 체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거였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박준혁과 함께였으며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고 저는 내려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으며 워싱턴의 밤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톰슨이고 저는 더 이상 오만한 보안국장이 아니었으며 진실을 마주한 사람이었고 동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으며 앞으로 남은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메모리 카드 속 진실이 드러날 그날까지 계속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